최용식 소장님은 30년 전에 IMF를 미리 예측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왜 필연적으로 광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필연적으로 그 결말이 붕괴인지 영끌족들을 엄청 당황하게 했잖아요. 지금 패닉인가요? 지금 패닉을 좀 넘어섰어요. 붕괴 직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하루 20분 습관입니다.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 경제과에 경제 불황으로 다들 불안하고 힘듭니다. 또 물가도 계속 오르죠. 금리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어떤 사람 막 더 오른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죠. 집을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안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돈 없는 서민들은 갈수록 점점 이게 목을 조여 오는 것 같은데 정말 더 걱정되게 지금 이거는 막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불황 속에서 이거는 오히려 그 시작에 불과하다. 2023년 올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정말 올까요? 여러분 너무 불안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경제학자들이 제야의 고수로 인정하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이게 좋은 얘기로 나와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진짜 이 책을 보면서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피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점은 보고 바로 정면 돌파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팩트대로 미래를 예측하신 대로 좀 얘기해 주시고 좀 더 이렇게 미래를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마음도 갖고 준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보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오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안 오면 안 되나요? 우리가 난로를 만지면 금방 뜨거움을 못 느끼잖아요. 약간의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경제 위기나 경제난은 이미 와 있어도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야 그걸 느껴요, 사람들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본원통화의 0.07%, 그리고 광희 유동성에는 0.003%.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이게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맞아요. 유동성에 빠졌고 또 이게 다른 산업에 전염이 되니까 그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으로 시달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때 이미 경제 병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했다는 거예요. 신용 파괴 원리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이 1조 원을 풀면 시중에서 돌면서 예금, 증서, 수표 등등 이런 것들이 남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화폐의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걸 신용 승수배라는데 신용 승수배라고 하는데 그 신용 승수배만큼 늘어나는 게 신용 창조. 또 그 역과적이 벌어져서 신용 승수배만큼 줄어드는 게 신용 파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경제 원리인데 이게 그때 이미 벌어졌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였냐 그러면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이 연율로요. 1분기, 2분기에 2.6, 3.0%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3분기에 반토막 나면서 1.3%를 기록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는데 이건 축소 재생산이에요. 이건 악순환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우리 경제에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람들 못 느꼈어요. 작년 그게? 지난해 하반기에. 촉이 좋으신 분들은 못 느꼈어요, 진짜. 그러니까 촉이 좋으신 분들은 이미 2월쯤에는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3월 8일 날 미국에서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도산하고 곧 이어서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 등이 이제 파산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 전문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경각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책을 탈구한 게 지난해 10월이었는데 출판사에서 제목을 결사반대했어요. 너무 자극적이다. 얘기하지 마라. 아직 아니다. 아니, 이 원리가 있냐. 이런 책을 쓰게 되면 상습적인 비관주의자들이 쓴 책으로 받아들인다. 설득력이 없다. 이런 반대를 했어요. 그 발간된 뒤에도 우리가 이제 보도자료를 뿌리잖아요. 그럼 기자들은 어느 언론에서도 그 보도를 안 해줬어요.
근데 3월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최용식 소장님은 30년 전에 IMF를 미리 예측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한번 그 최용식 소장님이 또 뭐 이렇게 된 건데 당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측하는 보고서를 어떻게 쓰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요번에도 또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는지.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무려 8번을 겪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은폐돼 있어요. 잠깐만, 우리가 8번 겪었다고요?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1997년 말. 저는 그 전과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완벽하게 은폐돼 있어요. 당시 제가 어려서 모른 게 아니고 은폐돼서 모른 거예요? 당시는 독재 정권이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그 함부로 정부 비판했다가는 바로 감옥 가거든요. 학자들도 누구도 얘기를 못했는데 그러면서 다 잊혀진 거예요. 제가 뛰어나서 그걸 예측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외환위기들이 똑같은 정책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뭐예요?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니까 소비가 많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입이 급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어허. 그러면 외환보유가 고갈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터진 게 외환위기거든요. 똑같은 패턴이네요. 93년도에 우리나라 화폐 발행 잔액이 네. 무려 42%가 증가하는데 이거는 내년에 서너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오. 95년도에 이제 경기가 살아났다 다시 이제 꺾이려고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우리 재정 지출 증가율을 무려 43%를 증가시켜요. 엄청 당연히 틀렸네. 경기 과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어나죠. 그러니까 국제 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 누적액이 4년 동안에 무려 435억 달러예요. 지금 규모로는 작게 보이는데 90년대 중반 우리 외환보유고의 2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외환보유가 고갈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외환위기 터지는 거죠. 보면은 딱 보였던 거네. 아이 그럼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판단이 제발 기우기를 기원한다고 경고를 해요. 96년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하고 또 경고를 해요. 그리고 97년 1월 달에는 한보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한보 사태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제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경고를 또 해요. 근데 저한테 남은 거는 무당 경제학자의 요설이라는 비난만 남았고 지금도 저를 무당 경제학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측을 해도 욕을 먹고. 그러니까 남들이 입 닫고 있을 때 입을 여니까 예. 그런 또 일이 있으셨네요. 독학으로 경제 공부하시고 70세 박사학위도 하시고 어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실하시고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이거는 좋으세요? 반작용인 것 같아요. 경제학계 밖에서 하느라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네. 그게 무려 지금 이제 55년째 돼갑니다. 제아의 경제 전문가로도 그 오랫동안 인정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에 쓸모있는 경제 이론을 한번 개척해보자.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론들을 이제 개척해 왔는데 네. 이걸 세상에 알릴 길이 없잖아요. 그럼 경제 현실을 예측하는 글을 써서 그게 맞아떨어지면 제가 개척한 이론들의 과학성이 증명될 거라고 저는 믿었죠. 아하, 그래서 그 미래형 글들을 꾸준히 썼고 그런 걸 모아서 경제 관련 책을 한 20권 정도 출간을 했어요. 네. 그 가운데 어떤 책은 이제 유명해지기도 해서 그 덕을 좀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하게 이제 반복적인 현상, 규칙성에 주목해라. 그럼 요번 위기도 그거에 관련이 규칙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경제 병리학이거든요. 경제 병리학. 찰스 킨들버거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사학자가 있는데 네. 이분이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이미 써놨어요. 700년 동안의 금융위기 역사를 자기가 연구해서 결론 낸 게 그거거든요. 왜 필연적으로 광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오케이. 그리고 왜 필연적으로 이게 패닉으로 패닉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필연적으로 붕괴. 그 결말이 붕괴인지 일반적인 경제 원리를 수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경제 병략을 최용식이 수립했다는 얘기를 듣겠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한 20년 걸렸는데 광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와서 현재와 합해지면 수요가 배가 되면서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어나요. 이건 왜 일어나면 그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재산형 재화들은 소득을 일정 기간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축이 축적이 돼야 수요가 일어나요. 맞아요. 그동안은 가격이 못 올라요. 그렇죠. 그러다 소득이 축적돼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가격은 이미 다른 물가는 많이 올라 있으니까 빠르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2, 3년 더 저축해도 그 가격이 올라간 걸 못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큰 빚을 내서라도 그 수요에 가담해요. 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다 같이. 영끌족들 뭐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맞아. 그렇게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으면 수요가 배가 되면서 이제 투기 광기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투기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으니까 그 미래 시점이 되면 수요가 없어진, 그러니까 공동화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닉이 생기는 거예요. 영끌족들을 엄청 당황하게 했잖아요. 지금 패닉인가요? 지금 패닉을 좀 넘어섰어요. 붕괴 직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광기 패닉 붕괴의 시간이 이번에는 엄청 빨랐네요. 몇 년 사이에 다 벌어진 거잖아요. 그 주기를 보면 보통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패닉은 1년 내외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이 빠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붕괴는 또 1년 내외 걸리는데, 그럼 언제 다시 그리고 이제 재건돼요? 정체가 이제 한 5, 6년 지속이 돼요. 붕괴되고 정체된다? 네, 그럼 그 장기간. 사람들이 다시 또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한 5, 6년 걸려요. 그럼 이 광기는 안 올 수 없어요?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재화 특성상 소득이 축적돼야 수요가 일어나니까. 그치.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 자연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런 이거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거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럼 광기가 봄인가? 패닉 여름이고 그리고 가을 들어가서 붕괴야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네. 근데 그 붕괴는 왜 일어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면 붕괴가 일어난다고. 가격이 그 폭락을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도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통화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예금 찾는 것보다 그 주식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니까 이게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신용 창조의 역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에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겪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그 광기 다음에 패닉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우리가 더 빨리 겪은 거네요, 그럼 이거를? 아니, 돈은 미국이 더 많이 풀었잖아요. 코로나 때 돈 미국이 엄청 풀었잖아요, 우리보다도. 우리나라에 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원인이 뭐냐면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우리나라의 국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25%가 더 낮았어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내 저축이 더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이탈을 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환율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1,100원대 수준에서 1,44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내에 투자된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 환차손이 생겨요. 그렇죠. 환차손이 생기면 그 환차손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달러가 강세네. 그쪽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네. 당연히 미국으로 국내 그렇죠.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이탈했어요. 그렇죠. 그 국내는 유동성이 이제 위축된 거죠. 위축됐죠. 그 국내 유동성이 위축되니까 이 국내 유동성 위축이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올리는 거 잘했는데 그냥 동조만 했어도 그렇게 심한 금융이 나눴어요. 그리고 환율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정부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건 현실을 모르는 완전 망상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지금까지 반대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현실과 이론은 가끔 서로 다르잖아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한테 그래요. 야, 환율 올렸잖아. 어? 좀 수출 가격 좀 깎아줘. 그럼 우리 그렇겠지. 업체들은 거의 100% 응해줘요. 이 요구가 없더라도 우리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을 낮춰요. 이게 풀코스트 원리라 그러거든요. 영국의 히치하고 홀이라는 네. 경제학자가 기업을 현장 방문해서 점검한 게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환율이 상승해서 적정 이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수출 가격을 낮춰요. 그러면 수출은 규모는 줄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똑같더라도 환율이 올랐으니까 달러 베이스는 수출 금액이 줄어요. 수출 물량이 똑같이 되더라도 네. 그 원리들이 작동을 해서 수출은 줄게 돼 있어요. 반면에 수출이 증가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예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망하기 직전에 몰려요. 그렇죠. 제가 그런 사례가 우리 경제에 2번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는데 네.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져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거의 50%가 오른 거예요. 세상에. 그럼 우리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2001년 말에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네. 2006년 10월 달에는 8만 이게 얼마야? 9만 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수출업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원가는 똑같은데 오히려. 그럼요. 올랐지 오히려. 그러면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그렇겠죠. 신기술 개발하지, 신제품 개발하지, 또 생산성 높은 시설 빚내서라도 들여오지 등등. 원가 낮추려고 엄청 애쓰겠죠. 그럼요. 결국은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서 수출해야 하고 나중에는 200달러짜리를 새로 개발해서 수출했어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리 수출이 그 사이에 2.7배가 증가해요. 연율로 17%가 증가했는데 이건 근래에 보기 높은 증가율이었어요. 그렇죠. 경상수지 흑자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 2015년인가? 그때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요. 이건 GDP의 7.4%라고요. 와. 어마무시한 규모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그런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니까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그 덕에 국가적인 경쟁력도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되는데 우리 정책 당국이 자꾸만 이론에 집착해요. 변하지 않는 이론을 계속 상황이 변했는데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정책 당국자들 볼 때마다 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현재의 경제학에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수출 현장에 가서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안 통하더라고요. 좀 그게 안타까워요. 금리를 미국이랑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려주고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현실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그런 대표적인 몇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동아시아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네.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예요. 미국 금리 그대로 같이 스텝을 맞췄어요? 그럼요. 자국 통화 가치를 미국이 강달러면 자기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싱가포르는 2021년도에 이미 국민소득 7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우리나라 2배로 넘어섰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격차를 낸 적이 없잖아요. 그 대만은 20년 만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를 넘어섰어요. 여기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 잘 나가는 나라들을 본받고 그 경제 정책을 우리나라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본받을 게 뭐예요? 미국이 어떤 게 달러 가치 있어요? 올리면 우리도 원화 가치 올리는 거. 미국 금리 올렸어요 이번에? 네, 0.25%. 그리고 이제 그 올해 하반기쯤에 또 올릴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잡고 있잖아요 금리를. 그럼 선생님 말씀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영끌족들 또 그 가계부채 많은 가계 또 부채 많은 기업들 그 어쩌란 말이냐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타격을 입을 기업 가계의 손해보다 금융위기가 진행돼서 그 기업들 가계들이 볼 손해하고 비교를 좀 해봐라. 누가 더 클 건가.
금리를 안 올리고 환율을 올려서 볼 손해가 훨씬 크다. 이게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는 거죠. 더 크게 돌아온다. 그럼요. 예. 시나리오를 얘기해 보세요.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우리- 금리 안 올렸어. 그러면 우리 저축은 계속해서 외국으로 빨려 나가요. 국내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은 물론이고 우리 국내 금융 자본들까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IMF 같은 스타일의 것이 올 수도 있다.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가 고갈돼서 일어난 그렇죠. 일인데 약간 성격 우리나라는 다르겠죠. 지금 외환보유고가 4,700억 달러에서 작년에 그 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500억 달러 잃었어요 또. 근데 4,200억 달러 그 자체도 지금 과다해요 사실은. 그래서 외환보유고 고갈이라는 그런 거는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외환위기는 안 와요. 그럼 근데 어떤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금융위기. 네, 지금 경제학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그건데 경제 위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재정위기 최소한도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설명해 주세요. 궁금하네. 외환위기는 외환부 고갈로 일어나고 그건 이해했어요. 금융위기. 금융위기는 신용 파괴 원리에 작동해서 경제 내의 유동성이 수축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재정위기는 이제 결국은 이게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데 재정 적자가 누적돼서 국가 국가 재정이- 채권이 팔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치. 그러면 은행에 이제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에 의존하게 되면 이제 물가가 폭발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았는데 현재 경제는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늠도 못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이미 왔고 예, 물론 그렇게 큰 타격은 아직까지 안 준 거로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금융위기가 덮치면 네. 그때는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경제 위기가 우리의 이 취약한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덮치면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덕이 돼서 걷잡을 수 없이 금융위기가 된다라는 거. 사실은 미국은 지난해쯤에 금융위기를 겪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걸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막았죠. 그걸 면했어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의 그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끌려갔고 네, 강달러 네.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맞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잘 버텨졌어요. 근데 지금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고금리를 계속 펼치면 미국의 국채 가격이나 다른 채권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렇죠.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 그러면 그걸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처럼 되는 거죠. 아이, 그럼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래서 망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금융위기 오거나 아니면 달러가 강세인데 이게 약세로 돌아서잖아요. 그럼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은 이제 반대로 환차손을 입어요. 환차손을 입으면 미국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을 떠나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럼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너처 은행이 파산한 뒤에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해서 뱅크런이 다른 은행에 전념되는 걸 일단 막았어요. 뱅크런이 다른 은행에 전념됐으면 그때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큰일 나지. 그걸 잠재운 건 사실인데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너처 은행, 실버게이트 캐피탈 이 세 개의 은행의 자산이 총 한 3,400억 달러 정도 돼요. 이거는 미국 본원통화의 한 6%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규모인데 이게 갑자기 경제 순환 과정에서 이탈을 했잖아요. 그만큼 유동성이 수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또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네. 뭐 이런 은행들이 이제 유동성 위기에 이제 빠져든 게 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경제정책 당국이 아주 적절한 정책을 신속히 펼쳐서 계속 이제 그 땜질식으로 땜질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는 꼭 트리거가 하나씩 발생을 해요. 뭔가 어떤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이 터지는데 트리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터지면은 대책 없이 그걸 다 겪어야 돼요. 금융위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뭔가 트리거가 한 번만 더 터지면 이제는 어떤 대책도 무효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게 됐다. 미국이 금융위기가 왔는데 우리는 이미 금융위기
위기에 들어섰다고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금융위기를 약하지만 겪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치면 큰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경제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에요. 사실은 중국은 2019년도에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어야 했어요. 2019년 3월 달에 KBS가 차이나 쇼크, 네.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을 정도로 그때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은 붕괴됐어요. 아하, 네.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지금 밀려오는데 네.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을 지어서 지금 그 홍수를 막아놓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모든 댐은 그 댐 위로 물이 넘치면 그 무너져요. 안 무너진 사례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댐 위로 이렇게 흘러 넘치는 물은 뭐냐?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그 관련국들에게 상업차관을 9,700억 달러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통화서프로 추가로 7천억 달러를 제공해 줬어요. 근데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나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이 지금 부실 채권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붕괴를 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그 토지 사용권을 판매해서 지방 재정의 40%에서 50%를 충당해 왔어요. 네. 이게 안 된 거예요. 토지 사용권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니까 중앙 정부가 승인해 줬어요. 근데 시장에서 소화가 잘 안 돼. 그치. 그래서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해서 그걸 소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 지방금융공사들은 오늘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중국이 바로 직격탄을 입어요. 그러면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타격을 안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 성장률을 다른 이제 세계적인 경제 연구기관들이 올해는 5%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중국 정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실물 부분만 보면 틀림없어요. 코로나 사태 진정되죠. 네. 경제 활동 정상화되고 있죠. 또 리오프닝 정책 펼치고 있죠. 네. 석유 등 자원 가격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오페크 등등이 감산한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다시 하락해요. 금방 하락합니다. 그건 이제 경제 원리, 이거는 복잡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실물 부분만 보면은 중국 경제든 미국 경제든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물 부분이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화폐 금융 부문이 부정적이면 그 감당 못 해요.